네,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과목인 무역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계약이 책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무역계약 파트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국제운송 파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해상보험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무역계약 파트 내에서 첫 번째 파트인 이 무역계약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2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운송과 보험은 각각 15%씩 출제가 되고 6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문제, 여기서 28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 문제 비율로만 봐서도 수험생분들이 어디에다가 조금 포커싱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무역계약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무역결제 파트에서도 UCP라든지 이런 국제 규칙을 좀 많이 공부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국제 무역을 좀 무역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역계약 파트는 좀 뭐 CISG라든지 인코텀즈라든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중점적으로 무역계약 파트에서 나온다라는 건데, 이 무역계약에서 출제가 28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 무역계약의 결국 이 전반적인 내용이 무역결제랑 동일하게 네 번째 과목인 이 영어 과목 때 영어로서 결국은 출제가 또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어려우셔도 조금은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법이고 또 국제 규칙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도 얘는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 운송과 보험에서도 사실 얘네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 운송을 그냥 한 과목으로 올릴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고 좀 내용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도 협약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운송 협약도 굉장히 많고 보험과 관련된 협약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다? 시험 출제 양 자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지만 공부를 하실 때 운송하고 보험 관련해서 협약이 너무나 어렵게 다가온다면 때로는 여기를 차라리 버리고 여기에다가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도 합격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다 가르치되 운송과 보험은 정말 좀 압축한 내용을 가르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맞출 수도 있거나 아니면 네 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가져가시도록 하고, 계획은 여기 무역계약 파트에서 좀 많이 힘을 쏟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역계약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무역계약과 운송과 보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무역계약 세 번째 과목에서 첫 번째 무역계약 파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인 무역계약 개요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요의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펜을 내려두시고 그냥 이런 내용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역계약에 대한 그 무역 정의를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제 무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죠? 결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거래라고 했죠. 그래서 상이한 국가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물품이 넓은 의미에서는 기술, 용역, 자본거래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외적 경제거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계약에 대한 무역은 정의가 이런데 무역계약 정의는 뭐냐라고 한다면, 물론 시험에도 출제가 되지 않고 책에는 없지만 그냥 가볍게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인 건데, 판매자가 물품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 대가로 구매자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계약이 무역계약의 정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역계약에 대한 정의에 이제 연관되어서 이거에 대한 법적 성질, 그래서 얘가 가지는 성질이 뭔데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2개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가장 좀 포커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성질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낙성계약입니다. 정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 낙성계약이 뭐냐라고 한다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의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OT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판매자가 판매할 의사, 그리고 구매자가 구매할 의사가 서로만 합치만 한다면 계약의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은 일방의 거래 제의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승낙만 한다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성립할 때 즉 필요한 건 뭐다? 계약을 하겠다는 그 의사만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러면 이 낙성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한다면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냥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물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물계약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무역계약 같은 경우는 이 의사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데 요물계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물품의 이전이라든지 소유권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법률 사실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그 의사와 함께 같이 동반돼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가지는 특징이 요물계약이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무역계약은 이 요물계약이 아닌 의사만 필요한 낙성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성계약에다가 좀 더 요물계약에 대해서 그냥 한번 알아가지고 낙성계약, 이 의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불요식 계약인 건데 이거의 반대적인 개념을 좀 보시게 되면 좀 바로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은 요식계약이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요식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있어서 예를 들면 흔히 말해서 서면이라고 종이 그런 서면이나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요식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역계약은 뭐다? 불요식계약이다. 즉 계약 성립을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식 계약 성격에 따라 의사표시 방법인 구두, 전화, 문서, 행동 등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식 계약은 그 요식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문서라든지 이런 서면이라든지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무역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고 반대되는 개념이 요식 계약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신 채 넘어가되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무역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지만 사후 분쟁 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사후 분쟁 날 걸 대비해서 우리는 결국 계약서를 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후 분쟁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구나라는 건데 이 계약성을 작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역계약을 요식계약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 그 베이스는 우리 불요식계약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무역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제가 늘 계속 결제 때도 말씀을 드렸죠. 판매자는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를 해야 되고 구매자는 인도받은 그 물품에 대한 대가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무역계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발생이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쌍무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교환적 내지 대가적 의미를 지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건데 수출업자 같은 경우, 즉 판매자 같은 경우는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대금 지급 의무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쌍무계약에 대한 반대말로 보신다 그러면 편무계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 좀 크게 적을게요. 물론 반대되는 계약에 대한 특성이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다. 그냥 좀 더 빠르게 이해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편무계약이라는 건 뭐다? 한쪽 편에서만 의무가 발생하는 건데 무역계약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무계약을 토대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쌍무계약으로부터 얘가 발생이 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은 이제 무상계약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상계약은 설명을 안 드려도 감이 오시죠? 자, 유상계약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자, 판매자하고 구매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각자의 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 의무가 경제적인 가치가 띄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계약은 대가적 관계에 급부가 있는 계약이라는 유상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판매자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 구매자는 물품을 인도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데 얘가 상호 간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고 그거에 대한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의무에 대한 행위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상계약이다라는 거고 반대되는 개념은 무상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보시게 되면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를 포함한 계약 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매수인은 그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약인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오는데 이 약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유상계약을 바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푸실 때만큼은 그냥 공식처럼 약인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유상계약 고르시면 됩니다.
약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무역계약을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쪽 당사자의 그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약인이 경제적 가치를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되고 실제로 그냥 문제를 푸실 때는 아 약인 나왔다. 그럼 바로 유상계약으로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번 정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약인을 좀 유상계약과 좀 연결돼서 암기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대가성의 지급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물품을 전달하면은 물품에 대한 대가인 돈을 주지만 물물 교환에서는 돈이 아니더라도 물품의 지급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이 쌍방의 의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이 나오면 무조건 유상계약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무역계약의 종류인데 무역계약의 종류는 크게 이제 개별부터 할게요.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개별계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개별계약은 말 그대로 사실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일일이 계약서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를 다 합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매번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합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따로 큰 설명은 없죠. 그래서 개별계약은 현업에서 약칭하여 최초의 거래시, 즉 다시 말하자면은 개별계약 같은 경우는 최초의 거래시나 아니면은 거래가 한 번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무슨 계약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포괄계약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계약은 좀 바로 이렇게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그랬을 때 이 개별계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래할 때마다 매번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처음일 때 최초 거래일 때는 이 조항 하나를 맞춰야 되니까 최초의 거래시거나 아니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굳이 포괄계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고정 거래선이 아닌 경우, 즉 반복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와 그리고 중장기 연불 방식의 수출입 경우 등에 이용된다라고 하는데 이 중장기 연불 방식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선박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물품을 인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들에 있어서 대금 지급을 좀 중기 좀 장기적으로 지급할 때 그 방식에 사용되는 방식이 이제 개별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별계약 같은 경우는 최초거나 한 번으로 끝내는 즉 고정 거래선이 아닐 때 반복적인 거래가 아닐 때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포괄계약이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포괄계약은 상대방과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거래 조건 관한 협정을 체결해서 향후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라고 했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매번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개별계약이지만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바뀌는 부분만 그냥 계속 바꿔가면서 바뀌는 부분만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거래를 하겠다는 게 포괄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그 계약서에 대한 왁구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를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심화 박스에 일반 거래 조건이 제가 말씀드린 포괄계약 때 쓰는 그 기본적인 계약서를 만들어 둔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계약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일이 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이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일정한 조건을 좀 다 작성을 해 놓은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거래에서 바뀌는 물품 예를 들면 물품은 동일하더라도 뭐 수량이 바뀔 수 있겠죠. 이런 것만 빈칸으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액이 또 바뀔 수는 있겠죠. 뭐 단가가 바뀔 수 있겠죠. 그 단가에 대한 그 부분만 수정을 해서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맺어두는 게 포괄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거래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모든 매매계약 조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약정함으로써 포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에 의해 매수인의 선적 요청이 있을 때마다 물품을 인도한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합의하여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 자, 이 내용이 이제 이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가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거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10번을 반복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첫 번째 때 수량을 10개 하고 두 번째 때는 뭐 20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수량만 바꾸는 이 숫자만 계속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바꾸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이 숫자를 바꾼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그 기본적인 그 왁구 자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왁구 자체는 예로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장기간 거래, 반복적인 거래, 장기간 거래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지속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포괄계약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이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거래약관과 일반 거래 조건이 포괄계약과 관련해서 시험에 조금은 출제가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성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간지에서 한번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정 종류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된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안에 그냥 바뀌는 내용만 계속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포괄계약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이라고도 부르고 An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 영단어가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 이 단어도 실제로 무형 영어에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끝에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 있는 영단어 같은 경우는 계속 외우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하실 때마다. 왜? 무형 영어 때 좀 더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 무형 영어를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거래 약관은 무역거래에서 손해배상 산정, 분쟁의 방법 등 얘네들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 포함해서 꼭 얘네들만 한다는 건 아니겠죠. 얘네들을 포함해서 정형화해 두는데 주로 활용된다. 왜? 포괄계약에 써야 되니까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은 이제 무역계약의 적용 법규입니다. 이제 무역계약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다른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중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거법에 대한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상이한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에 속한 무역계약의 당사자의 예를 들면 분쟁 해결이라든지 예를 들면 계약 내용서에 해석상의 다툼이 일어난 경우 이거에 대비를 해서 미리 정하는 법률이다라는 거죠. 즉 기준점을 잡아주는 법률이다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거법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선택한 법률이 중거법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당사자가 합의가 없다라면 뭐예요? 법원이나 중재원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이 중거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거법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핵심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음 특징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법원이나 중재원이 선택을 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럼 국제사법에 따라서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중거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국제사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물론 시험에 출제되진 않겠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중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그 원칙이 담긴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더 쉽게 말하자면 중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국제사법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면은 이 국제사법에 따라서 중거법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제사법마저도 각 국가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한테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국가에 가서 판단을 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법정 쇼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그냥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국제사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국제사법을 고르게 되는 이 법정 쇼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게 되면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하더라도 첫 번째 방법이죠.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라면 일방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내법도 계약의 중거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연장선 산으로 만약에 그 계약에 대한 합의를 당사자가 합의를 국가의 법률이라든지 CICJ 같은 국제법을 중거법으로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거법의 역할은 뭐냐라고 한다면 중거법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채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명시된 내용을 해석하는 역할도 한다. 즉 기준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계약서를 만약에 바라볼 때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거법에서 계약서를 바라볼 때 무역계약의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이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험에서도 사실 적용이 됩니다. 뭐 보험 증권이나 보험 계약서에 적용이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작성한 자가 좀 유리하게 작성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얘한테 불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거법의 적용 순서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를 치시고, 자, 준거법에 대한 순서, 적용하는 순서를 그럼 어떻게 적용되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저희가 UCP 때도 했었죠. UCP 때도 적용 순서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무조건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무조건, 예를 들면 뭐 환어음법 같이, 어음법 같이 강행 규정이 있는 거는 강행 법률이 첫 번째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무역 당사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조항, 즉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두 번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임의 규정이 나오는데, 이게 뭐 국제 규칙이라든지 국제 협약이라는 거고, 얘가 적용하고 나서야 이제 상관습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강행 법률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당사자의 합의가 두 번째다. 왜? 이 무역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흘러가 된다는 거죠. 얘가 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규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 얘 다음에 상관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법률상의 강행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약정은 국제 규칙, 국제 협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암기하고 계시면은 사실 이 내용은 어디에든지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무역계약서 같은 경우인데, 이건 시험에 한번 출제됐던 내용을 한번 제가 본땄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이 트레이드 텀스예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인 건데, 이 트레이드 텀스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인코텀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코텀즈를 저희가 함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코텀즈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인코텀즈를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서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물론 양식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건 없겠지만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 인코텀즈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여기만 그냥 별표를 치시고 넘어가시라. 그래서 왜 나중에 여기가 중요했는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이에요. 제가 OT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이라는 거를 이제 그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그때 말씀드린 게 무역계약의 성립일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성립된 내용들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행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좀 싸웠거나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무역계약의 성립 1을 보실 텐데, 이 성립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 얘 때 성립할 때 가장 좀 치밀하게 잘 작성이 돼 있어야 이행이나 종료까지 갈 때 좀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성립 과정은 물론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냥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를 발굴하고 거래처를 제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거래 제의에 대한 조회와 회진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신용 조회가 있어줘야 되겠죠. 왜? 대금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금 결제가 있어진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번 동그라미를 다음 시간에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할 거예요. 얘 청약과 승낙이 있어줘야 결과론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성립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립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청약과 승낙이다라는 겁니다. 왜 청약과 승낙이? 결국 이게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파트가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계약서는 매도인이 청약 시 주로 사용하는 문서이며, 구매 주문서는 매수인의 주문서로 문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한쪽만이 뭐 청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만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서로 원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청약서를 보낸 경우 매수인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매 주문서를 보낸 경우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은 성립된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의사의 합치가, 즉 우리가 말하는 건 뭐죠? 맨 처음에 했던 낙성 계약이죠. 이 낙성 계약의 성격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좀 연장선으로 복습을 하자면 낙성 계약하고 좀 반대게 뭐죠? 요물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MOU나 LOI가 나왔는데, 이 MOU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그 양해각서를 말해요. 양해각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양해각서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 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그냥 서로 쓰는 비공식적 문서라고 보면 돼요.
본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그냥 쓰는 이 비공식적 문서다 보니까 당연히 법적 효력은 원칙상 없다. 이해되시죠? 그냥 비공식적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법적인 효과는 없다. 다만 그냥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MOU로 양해각서라도 만약에 그 내용에 따라서는 때로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시험에 만약 출제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적으로는 비공식적 문서이기 때문에 원래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법적 효력이 있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성 산으로 나온 게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나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은 가진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나죠. 그래서 여기를 좀 키포인트를 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적으로 양해각서라는 것 자체는 비공식적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역계약의 이행인데 무역계약의 이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역계약의 성립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종속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종속계약으로서 예를 들면 뭐 운송계약이라든지 보험계약이라든지 이런 종속계약을 맺겠죠.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계약 이행은 수입자는 소유권 이전 의무, 물품 인도 의무, 서류 제공 의무의 이행을 수입자는 대금 지급 의무, 물품 인수의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송을 통해서 물품을 이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서류를 제공한다라는 거고 수입자는 대금 지급을 의무하고 물품을 인수한다는 거고 여기서 보험이 이제 끼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계약의 성립이 제대로 돼 있어야 이 이행과 종료가 잘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계약의 종료를 보시게 되면은 무역계약의 종료라는 거는 사실 그거죠. 이 무역계약이 끝났다라는 거죠. 쉽게. 근데 물론 이 끝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쁘게 끝난 것도 있다. 근데 이 무역계약 종료에 대한 사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계약 이행에 대한 종료인데 계약 이행은 그거죠. 무역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 즉 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좋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약이 그냥 다 끝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합의에 의한 종료. 계약 당사자가 미이행된 채무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권리를 설명에 의해 포기함으로써 즉 계약을 그냥 종료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본 거죠. 그럴 때 합의에 의해서도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계약을 이행하면서도 끝날 수 있고 미이행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도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계약상의 소멸 규정, 즉 다시 말하자면 계약상 국내 강행 법규 등에 의해서 소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그 계약을 보니까 강행 법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1순위라고 했죠. 얘로 보니까 얘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강행 법규에 의해서도 이 계약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이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이 끝난 거겠죠. 그래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라는 겁니다. 대물변제에 의한 종료 같은 경우는 대물변제란 한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 이외에 어떤 만족한 약인을 제공합니다. 약인 나온다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유상계약이라고 보신다면 된다 그랬죠. 유상계약을 제공함으로써 그 당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이행과 관련된 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행 불능에 의한 종료는 뒤에 나중에 이제 함께 공부할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으로 있거든요. 이거를 한글로 적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한글로도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글로 일단 적을게요. 프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이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한 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뒤 예상치 못했던 사태 변화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 계약을 죽어도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땐 이게 그냥 계약에 의해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한 계약의 종료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구나 정도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위반에 의한 종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계약 당사자가 일방에 책임 있는 사유,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 상대방의 계약 해지에 의해서 계약은 종료되나 즉 계약적인 의무는 종료가 되나 사실상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즉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험에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때 제가 OT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에 대한 종료가 이루어지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한번 스쳐서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을 마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말씀드렸죠. 법적 성질 4가지가 시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낙성계약, 그리고 불효식계약, 그리고 쌍무계약, 그리고 유상계약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라. 그거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념, 의사의 합치, 그리고 요식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서로 간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서로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가치를 띄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법적 성질 문제를 푸시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포괄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 거래 조건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포괄계약이라는 점. 얘가 반대되는 게 뭐죠? 개별계약 있죠. 이 개별계약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최초 거래거나 딱 한 번 거래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 중장기 연불 조건일 때 좀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개개로 다 이제 합의를 봐야 되니까 좀 빡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니까 최초일 때 이 개별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거법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거법의 적용 순서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겠죠. 이게 다른 범위에서도 결국은 적용되는 게 첫 번째가 무조건 강력 법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잊지 마시라. 그리고 두 번째가 당사자의 합의고, 그 다음이 임의규정, 그 다음에 상관습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4번만 더 강조를 한다면 무역 영어를 위해서 영단어를 암기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무역계약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